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2021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처음 시행되었던 모의고사인데요. 아마 이렇게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보는 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통합사회와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교육 과정을 통틀어서 있는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서 세계지리 문제가 구성된 거니까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서 어떻게 접근했어야 하는지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쉽게 풀렸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해설해 보면서 어떻게 세계지리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고,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세계지리를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노트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행평가 노트가 이렇게 있네요. 자, 주제가 있는데요. 이 주제에 들어갈 말을 찾으래요. 자, 보기를 보니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지리를 3월 달에 이제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보통. 네. 자, 보겠습니다. 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에이,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답은 뭡니까? 1번 세계화가 되겠죠. 자, 이 세계화의 배경에는 지리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교통기술의 발달,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WTO 세계무역기구의 건립, 창립, 이걸로 세계화가 촉진되었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세계 각국이 서로 의존하는 게 늘어났다. 그리고 세계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가 됐다. 그래서 다양화되고 획일화되기도 하더라. 이런 걸 다 배웠었죠. 답은 1번 세계화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번 문제는 아주 쉬웠습니다. 아마 거의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기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후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그림은 어느 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을 표현한 거래요. 자, 이 그림을 보고 학생, 이 지역이 어느 기후 지역인지 맞춰봐 한 건데요. 이야, 여기 보니까요. 높은 산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송유관이 지면에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지면에서 이렇게 띄운 송유관이 있고요. 그리고 두꺼운 털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천막집이 있고요. 뒤에 뿔 달린 사슴같이 생긴 애들이 있네요. 자, 이 기후가 어디입니까? 한대기후를 나타내는 거죠. 한대기후. 한대기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후를 배우면 이 한대기후 중에서도 툰드라 기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툰드라 기후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서 전통 음식을 찾아라 이거죠. 자, 여기는 너무 추워요. 너무 춥다 보니까 생물들이 많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굉장히 희귀하고요. 그리고 영양 섭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고기를 데워 먹거나 그래서 영양분을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날것으로 보통 먹는 그런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2번에 술록의 날고기로 만든 육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일단 여기 술록이 나와 있죠. 술록이 있는데 술록을 고르시면 되겠죠. 네. 1번 같은 경우는 뭐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 음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이 지역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밀은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는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밀이 전통 음식이 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나마 될 수 있다 한들 양이 여기서 자라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망고와 파파야는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를 이용한 볶음밥, 뭐 나시고랭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도 역시 열대기후 지역에서의 전통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 먹는 날고기, 술록의 알고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도 무난한 문제였네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환경 문제가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환경 문제가 나왔네요. 환경 문제인데, 자, 읽어보니까 1.5도씨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이거 하고 있고요. 이게 도미노가 이렇게 쫙 나와 있네요. 도미노 이렇게 무너뜨리니까요. 뭐 이렇게 뭡니까? 북극곰, 뭐 펭귄, 뭐 거북인가요? 그리고 사람. 그러니까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가환경 문제로 인해서 동식물은 물론 인간까지 도미노처럼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다. 이거 표현한 거네요. 그죠? 우리 모두의 삶터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평균 기온 상승폭을 2100년까지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로 세계各대표들이 파리 협정에서 약속을 했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겠다 이거죠. 온도가 올라가는 환경 문제,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유일한 거 뭐 있습니까? 바로 지구온난화겠죠? 지구온난화고요. 그리고 여기 파리협정이 큰 힌트인데요. 통합사회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파리협정이 뭡니까?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하고 한 협약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얘기네요. 자, 그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1번, 남극의 빙하 분포 범위가 확대된다. 여러분, 빙하가 확대되려면 추워져야 되는데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끝났습니다. 그죠?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영구 동토층의 분포 범위가 축소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영구 동토층. 영구, 항상. 동토, 얼어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얼어있는 땅이 있는데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 항상 얼어있는 땅이 축소되겠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후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 저지대가 침수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얼음이 녹고 얼음이 녹으니까 바닷물 수위가 상승하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죠. 4번, 열대성 해충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이 증가한다. 그렇죠. 열대 해충들, 왜? 기온이 따뜻하면 벌레들이 살기 되게 좋아지죠? 그러니까 해충들이 많아지니까 질병이 올라갈 거고요. 기상이변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뭄, 홍수 같은 피해가 증가하겠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네, 좋습니다. 3번 문제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역시 기후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다. 가나 지역을 옳게 연결한 선을 지도 A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가나 나와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가는요, 눈썰매장에서 아이와 함께 눈썰매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눈썰매를 타고 있대요. 겨울을 표현한 거죠, 겨울. 그러니까 즉 여기는 추운 겨울을 나타낸 거고요, 겨울. 자, 나를 보니까요, 나는 산타클로스가 여긴 추워 죽겠는데 여기는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해변에서 막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있대요. 여기는 여름을 표현한 거죠.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언젠지 정도는 당연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12월 25일이에요. 그죠? 12월 25일에 겨울인 곳과 여름인 곳을 찾아라 이거죠. 자, 우리는 12월 25일이 막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당연히 눈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곳이 있겠죠. 거기가 어딥니까? 남반구죠. 남반구는 계절이 정반대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랬을 때 걔네들은 뭔 화이트야 더 죽겠구만 약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북반구를 찾고 여기는 남반구를 찾아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는 북반구, 나는 남반구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A를 보니까요, 가는 여기는 따뜻한 여기도 북반구고요, 여기도 북반구네요. 그러니까 A는 탈락이겠네요. 자, B를 보니까요. 자, B는 선생님 여기 딱 가는 남반구, 일단 영도 적도 밑에니까 남반구죠. 일단 그래서 틀렸는데 보면 적도 주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귀선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이 안은 태양빛이 아주 따뜻한 지역, 즉 열대 기후 지역의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데는 눈이 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 B도 탈락. 땡! 탈락이고요. C를 보니까요. C는 여기 북반구, 여기 남반구 맞네요. C가 정답이 되겠군요. 네, D는요. D는 둘 다 남반구에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E는 북반구와 남반구를 뒤집어서 해놨네요. 그러니까 틀린 답이 되겠네요. 되셨죠?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를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역시 이 문제도 무난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의 땡땡 기업이 어떤 지점을 설립하려고 한답니다. 자, GIS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조건에 맞는 데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인구 밀도가 25 이상인 데를 찾아달래요. 인구 밀도를 보니까요, 25 이상이 가장 진한 국가군요. 가장 진한 국가들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뭐 이런데 V표를 쳐보겠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되겠네요. V표 쳐보니까요. 그 다음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1만 달러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일 진한 걸 고르면 되네요.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여기 답은 D밖에 없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GIS는 되게 평이하게 나왔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은 이제 지형 문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학교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통합사회에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지형을 자세하게 배우진 않으니까 언급만 됐을 정도였을 텐데, 네, 통합사회에서는 언급되지 않다 보니 중학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어렵게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요, 산호충의 석회질 유해가 쌓여 형성된 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호충이
만들어낸 섬. 즉 여러분 이거 줄이면 이거예요. 산호섬. 산호섬 들어보셨죠? 막 정글의 법칙 이런 데 가시면 막 에메랄드빛 바다에 이렇게 막 붉은붉은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산호섬이에요, 산호섬. 산호초들이 만든 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볼 수 있대요. 그다음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과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여기 가봤잖아요.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 해수욕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수욕장. 해수욕장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지역 용어에서는 사빈이라고 배울 겁니다. 사빈.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그러니까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해안절벽 앞에 기둥 모양의 바위인 시스텍이 눈에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시스텍이라고 아예 좋네요. 시스텍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기 이렇게 육지가 있고요. 간단하게만 그림을 그리면 여기 육지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럼 바다에 갑자기 이렇게 우뚝 이렇게 솟은 이렇게 바위들 있죠? 이런 걸 시스텍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대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들 한번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기억은요,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은 해안에 주로 분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렵죠? 모르면 넘어가세요. 일단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자, 2번 니은은 주로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여러분 해수욕장이 조류, 밀물썰물이거든요. 밀물썰물이 주로 만듭니까? 우리가 동해안 바닷가를 놀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해안 가면요, 막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고 막 그런가요? 아니죠. 그냥 바닷물만 왔다 갔다 하죠. 파도가 많이 쌓은 겁니다. 파도가 많이 쌓은 거기 때문에 조류의 퇴적작용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디귿,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긴 걸까? 원래 여기가 땅이었는데 파도가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식작용.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리을, 니은은 만, 디귿은 곳에서 잘 발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과 곳을 몰라서 선생님 그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선생님 반 학생이 선생님 만이 뭐예요? 곳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충격 안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만과 곳이 뭐냐면 이렇게 바닷가, 여기 육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바다면 해안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해수욕장, 니은이 해수욕장이잖아요. 여러분 해수욕장이 여러분이 바닷가에 놀러 가셨을 때 어디 있던가요? 막 이런 데 툭 튀어나와 있다 이런 데 있던가요? 아니죠. 여기 있죠. 만에 주로 있고요. 이런 해안 절벽이나 이런 해안 그 시스텍 같은 거는 이런 곳 바다에 좀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 해수욕장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막 바위덩어리가 막 있고 그런 적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요. 주로 만과 곳에서 발달한다 해서 리을 정답이고요.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산호섬은요 수심이 낮은 곳에 형성이 됩니다. 자, 이거 정글의 법칙 많이 본 친구들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온이 그리고 높은 열대 해안가에 가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정글의 법칙이 보통 다 더운 국가들만 가죠. 그러니까 더운 국가들 주변에서만 볼 수 있어요. 산호섬이. 그리고 수심이 낮은 데 있어야겠죠. 왜냐면 산호초들이 죽었어. 죽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섬이라며. 근데 산호초들이 죽었어. 수심이 깊대요. 죽었어. 수심이 깊어. 우리 눈에 보일 리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수심이 낮고 수온이 높은 해안, 그러니까 열대 해안가에서 주로 생기는 것이 이 산호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통합사회에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거를 좀 끌어와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좀 안 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역시 지형 문제입니다. 지형 문제인데요. 다음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 중에서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자, 주제가 뭐냐면요. 빙하지형을 고르래요. 빙하지형. 자,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밑에다가 빙하지형의 이름도, 그러니까 각각 지형의 이름도 다 써주셨습니다. 자, 이 지형들이 어떤 게 빙하지형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딱 봐도 디귿이 딱 느낌이 오시죠? 왜냐하면 빙하라는 건 추워야 되는데 산 높은 꼭대기에 이런 뾰족한 게 있다면 이건 빙하가 만들었겠죠. 디귿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빙하가 만든 아주 큰 지형이 바로 피오르 해안이죠. 피오르 해안. 그래서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석회 동굴입니다. 석회 동굴이기 때문에 이거는 카르스트 지형이 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버섯 모양의 바위는 건조 기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버섯 바위 정도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막 사막에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막에 이렇게 바위가 서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고요. 이런 동굴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거 빙하가 만들었을 리가 없겠죠, 그죠? 빙하가 만들었으면 이거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야죠, 그죠?
어쨌든 기억, 디귿을 고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통합사에서는 살짝 언급만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생소했겠지만 그림이 충분히 힌트가 됐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 디귿 고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8번, 다음 자료는 관광 안내문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습니다. 자, 극한의 자연을 체험하러 떠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점 찍은 걸 보니까요. 점 찍은 거는 아랍에미레이트 UAE, 여기 아마 두바이를 찍은 것 같습니다. 두바이. 두바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사전 배경 지식이 있었다면 여기가 사막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막이라는 거 알 수 있지만 여기 문제의 힌트를 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체험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했더니 사구,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 언덕에서 모래썰매를 탄대요. 오아시스에서 대추야자를 먹는데요. 딱 사막이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네, 그리고 강한 햇빛에 대비한 자외선 차단제. 사막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겠죠. 긴 모자와 선글라스. 여러분 그 햇빛이 너무 세니까 선글라스나 모자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막이라는 거를 배경 지식이 없었어도 충분히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막에서 할 만한 거 딱 나왔네요. 1번이죠. 낙타 타기. 낙타 타기. 낙타 타기가 딱 여기 가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른 선지도 볼게요. 2번 타이가의 오솔길. 타이가는 냉대 기후에서 볼 수 있는 울창한 숲을 타이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2번은 냉대 기후에 적합하겠고요. 자, 눈 덮인 얼음 위를 달리는 개썰매 타기. 자, 여기에 눈이 있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나 4번 열대림의 나무 위를 연결한 구름다리 걷기 이렇게 했어요. 자, 열대림이라고 했죠. 여기 사막이에요. 열대림이 있을 리가 없겠죠. 야생동물의 숨결을 느껴보는 사파리. 사파리 역시 열대기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 띵 탈락이 되겠습니다. 8번에 1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정말 겉보기에는 엄청 어려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엄청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딱 고의 수준에 딱 맞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근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총 인구와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지도에 색칠된 국가가 가에서 다 국가래요. 자, 여러분 나라 이름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지리에서는. 자, 우리가 대륙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나라가 각각 여러분 이 나라의 인구수와 도시화율을 외우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나라의 위치를 보고서 특성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나라는요, 유럽이라는 데 색칠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두 나라는요, 아프리카 대륙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이건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국가는 적어도 이 두 국가보단 선진국이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는 유럽이고요. 여기는 아프리카니까요. 그거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는 개도국, 여기는 선진국일 겁니다. 자, 이 두 국가가 어디가 더 잘 삽니까? 이거는 사실은 세계지리를 공부하면 쉬운 문제지만 지금 여러분 고2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총인구와 도시화율 나와 있는데 도시화율을 좀 알아야겠죠. 도시화율은 통합사회에서도 강조됐던 내용입니다. 도시화율이란 그 나라 전체 인구가 도시에 얼만큼 살고 있습니까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네, 즉 도시화율이 50%입니다 라는 말은 50%라는 전 국민 중에서 절반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절반은 다 어디 살고 있죠? 나머지 절반은 촌락이라는 데 살고 있는 거죠. 네, 우리의 거주 환경은 도시하고 촌락만 있는 거니까요. 자, 도시화율이 80%다? 그러면 촌락에는 20%가 살고 있는 거죠. 됐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딱 가나다를 봤더니요. 도시화율이 이 가라는 곳은요, 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요. 80% 가까이 돼 있어요. 자, 이 세 국가 중에서 도시화율이 높다? 즉, 국민 전체 중에서 거의 80% 가까이 되는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다? 그만큼 잘 산다는 얘기겠죠.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 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라 이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가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대요. 틀렸죠. 1번은 이렇게 제낄 수 있는 겁니다. 2번 나라는 데는요, 요 둘 중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이랬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시화율을 보면 되죠. 도시화율이 50%가 넘어가면 도시 인구가 더 많다는 뜻이고,
도시화율이 50% 아래란 얘기는 촌락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건 굳이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도시하고 촌락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럼 봤더니 얘는요 50%가 안 돼요. 도시화율이 50%가 안 돼요. 그 말은 촌락에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대요. 나가요. 정답이네요. 그쵸? 나라 이름 안 물어봤어요. 그죠? 네. 3번. 다는 1980년에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도착했다면, 자, 도시화는요 이러한 패턴을 보이면서 움직이더래요. 도시화는요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움직이더래요. 우리가 이 그래프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기 단계, 여기는 가속화 단계, 여기는 종착 단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완전 초기 개발도상국들, 저개발 국가들이고, 여기 가속화 단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도시화율이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거의 한 7, 80% 이상은 돼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1980년대 여기 도시화율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종착 단계라고 말할 수 없겠죠. 3번도 역시 틀린 거죠. 4번, 가는 나보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이 더 높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합계 출산율이란 말은 가임기 여성이 그 가임기 기간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총 아이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어렵죠? 그냥 출산율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출산율.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출산율이 높니 물어본 겁니다. 자, 출산율을 보려면 인구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대충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가라는 데는요 인구가 이만큼 증가했고요. 나라는 데는요 인구가요 이렇게 증가했어요. 출산율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나가 훨씬 높겠죠. 훨씬 높겠죠. 근데 가가 더 높대요. 띵, 틀렸네요. 5번. 가는 다보다 이 기간 사이에 도시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인구가 요만큼 증가했고요. 여기는 인구가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폭도 여기가 훨씬 큽니다. 그럼 도시 인구는 어디가 더 많이 증가했을까요? 바로 여기 다가 훨씬 더 빨리 많이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5번도 띵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나라 색칠돼 있었는데요. 나라 이름 물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라의 위치를 보고요. 딱 그 상대적 특성을 이 자료에서만 도출해 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세계지리의 1년 커리큘럼을 쫙 타고 나서 이 문제를 보면요. 와, 껌이에요, 껌. 껌이에요, 껌. 풀 수 있는데, 그냥 풀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런 대륙의 위치랑 이 표만 갖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름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름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경관을 그린 것이다. 그림이 나와 있네요.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는 여기, 나는 여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여기 여러분 장화처럼 생긴 모양 이탈리아가 있으니 여기에 지중해고요. 여기는 영국 쪽을 찍은 그런 지점이 되겠네요. 자, 보니까요. 여기 가는요. 곧 비가 올 듯한 구름 낀 하늘, 젖소가 누나니는 넓은 목초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나 봐요. 강렬하게 내릴 때는 태양, 누렇게 메마른 풀. 메마른 풀? 비가 많이 안 오나 봐요. 네, 그리고 푸른 올리브잎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배웠던 온대 서안의 이 유럽 쪽의 기후에서 가는 1년 동안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서안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지중해 근처에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지중해성 기후를 표현한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이 없다고 가정하고 선생님은 이제 접근해 볼게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서안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하고 접근하면 되는데 우리는 배경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볼게요. 가에서는 오렌지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자, 알 수 없죠. 이것만 보고 우리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나는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많다? 알 수 없죠.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요. 넘어가세요. 가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이랬거든요. 자, 우리 배경 지식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곧 비가 올 듯한 구름 낀 하늘이고요. 여기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과 누렇게 메말랐대요. 자, 어디가 더 따뜻할 것 같습니까? 여기가 더 따뜻하겠죠? 나가 더 따뜻합니다. 연평균 기온이 나가 더 높아요. 여기는 가보다 태양광 발전. 여러분 태양광 발전이 뭔지 아시죠?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여기는 강렬한 태양이 쬐고 있고요. 여기는 곧 비가 올 것 같대요. 자, 4번이 그나마 그렇다는 답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가나 모두 계절풍의 영향. 계절풍은 우리나라가 있는 대륙의 동안에서 많이 봤죠. 네, 그러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전부 다 이 설명은 거꾸로 된 설명들입니다. 1번, 오렌지 재배 같은 경우는요, 지중해성 기후에서 주로 하는 작물의 재배 방식이고요. 2번, 여기 나 같은 경우는요, 여름에는 강렬한 태양들이 쬐고 있기 때문에 여름 강수량이 더 적습니다. 겨울에 강수량이 더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3번, 여기 가와 나의 위치를 보시면 가가 더 훨씬 고위도입니다. 그러니 연평균 기온 역시 가가 더 낮을 수밖에, 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으셨던 분은 쉽게 푸셨을 거고 배경 지식이 없어도 조금 유추를 통해서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종교를 지도해서 고르라고 나왔습니다. 자, 종교 문제가 나왔네요. 종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크리스트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요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신자들이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겐지스강 어디입니까?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힌두교. 자, 그리고 여기는요. 나신자들이 십자가 앞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며 미사를 드리고 있답니다. 아이고, 대놓고 좋네요. 어떤 종교입니까? 그리스트교가 되겠죠. 자, 힌두교와 크리스트교를 가나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지도에서 이제 찾는 건데요. 지도를 딱 보니까요. 나라를 색칠해 놓고 그 나라의 1위 종교를 색칠을 해놨네요. 자, 보니까요. 여기는 여기 장화처럼 생긴 모양 이탈리아라는 나라고요. 여기는 여러분 나라 이름은 모르실 것 같아요. 나라 이름 이렇게 딱 바로 나왔으니까요. 나라 이름 몰라도 된다 그랬죠. 여기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 중 하나네요. 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이란이란 나라입니다. 이란. 그리고 여기는 우리 삼각형 나라 정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인도가 되겠네요. 인도. 자,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힌두교는 어디입니까? 힌두교 하면 인도죠. 힌두교 하면 인도. 겐지스강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크리스트교. 자, 중동 지역하고 유럽 지역이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중동 지역은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고, 여기 유럽은 크리스트교를 주로 믿고 있으니 크리스트교는 이렇게 A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는 C로, 그래. 그리고 나는 A로 가면 되겠죠? 4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그림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보기에서 잘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화석 연료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화석 연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석 에너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물어볼 건데 석탄의 특징으로 해당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석탄은 어디 있습니까? 기억 주로 고생대 지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니은 냉동액화 기술 발달 그리고 디귿 세계 1위 에너지 소비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석탄은 여러분 어디에 주로 매장되어 있습니까? 우리 통합사에서 한번 나왔었죠. 주로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가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천연가스에 해당하는 특징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것일까요? 바로 니은 냉동액화 기술이 되겠죠. 자, 우리가 통합사에서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천연가스는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이렇게 배웠었죠. 네, 그래서 나는 니은이 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석유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비율이 가장 높죠. 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석유죠. 이 마이크도 석유죠. 요거 펜도 석유죠. 다 석유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의 연료 역시 석유이기 때문에 석유가 에너지 소비 구조 1위죠. 네, 그러니까 디귿이 되겠네요. 깔끔하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세 국가의 수출 현황을 나타냈답니다. 가다 국가를 지도에서 고르랍니다. 자, 이게 겉보기에는 진짜 엄청 어려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들로 풀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가나다 국가가 있고요. 여기 A, B, C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아무리 세계지리를 처음 봤어도 이 나라가 어딘 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입니까? B, 중국이죠. 중국. 이 정도는 진짜 알 수 있겠죠. 중국. C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C는 어디입니까? 호주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A 어디입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A가 어디 있는지는 알죠?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 네, 이름을 사실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란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들어보셨죠? 네. 자, A는 나라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나라 이름 모른다고 한번 풀어볼게요. B 정도는 아니까. 자, 총 수출액이 이렇게 있는데요. 와, 이 나라는 국가는요. 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미친 듯이 높아요. 수출액이. 미친 듯이 높아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세계 GDP가 가장 높은 국가. 미국 다음으로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수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옆에 있는 힌트를 또 봅시다. 자, 수출액이 있는데 그중에 농림수산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광물 및 에너지 이런 것도 있고, 공업제품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요. 자, 공업제품이 세상에 무려 93%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이 나라 별명이 뭐예요? 세계의 공장이야, 공장. 그러니까 나는
중국을 얘기하는 거구나. 나는 중국을 얘기하는 거나 나 B를 고르면 되겠죠. 어머, 답이 이거밖에 없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세상에. 그래도 우린 봐야겠죠. 자, 가국가를 보니까 가와 다국가는요, 이 총 수출액이 비슷합니다. 그럼 뭘 보고 알아야 될까? 이쪽을 보면 되겠네요. 자,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있는데, 아이고, 이것도 비슷하네요. 이것도 비슷하네요. 뭘 보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농림축수산물을 보세요. 농림축수산물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여기인데요. 자, 여기 서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여러분 먹어본 적 있어요? 생각나는 농수산물 있으세요? 중동 지역에서 수입한 뭔가 먹어본 적 있으세요? 기껏해야 대추야자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대추야자. 그죠? 그럼 여러분 이 호주라는 국가 여기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먹은 적 있으세요? 많이 드셨을걸요? 호주산 쇠고기요. 그렇구나. 다가 호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 C가 호주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순서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나를 보고 중국을 보고 맞춰라 하고 아예 선지 구성까지 이렇게 해주셨네요. 출제하신 분들이. 아유, 이게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진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자, 식량자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AB 작물에 대한 옳은 설명 이렇게 했고요. AB가 밀, 쌀 중에 뭔지를 이미 줬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아저씨가 봤더니요, A로 만든 반죽, 그리고 치즈, 올리브를 얹어서 구워. 이제 피자를 먹고 있어요. 자, 피자는 뭘로 만듭니까? 밀로 만들죠.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쌀로 만든 피자가 있는데요. 아, 혼자 드세요. 그죠? 이런 여러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험을 동네에 있는 쌀피자 이런 걸 내겠습니까? 그죠? 여기 피사의 사탕까지 그려줬잖아. 이탈리아에 쌀피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을 수는 있지만 주로 먹는 건 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요. 아이고, 여기는요. 고기 국물에 비로 만든 국수를 넣은 퍼를 먹고 있어요. 이래요. 여러분, 퍼가 쌀국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쌀이죠. 딱 보니까 베트남 소녀네요. 베트남 소녀. 여기 쌀도 있어요. 그림이. 그죠? 자, A는 밀이고요. B는 쌀입니다. 밀과 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A의 최대 생산 국가는 베트남이다 이랬거든요. 어이구, 여러분, 베트남 쌀국수인데 베트남이 밀을 제일 많이 만들지는 알겠죠? 기억, 땡, 틀렸고요. B의 기원지, 쌀의 기원지는 어디입니까? 쌀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 원산지가 됩니다. 기원지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끝났어요. 디귿 리을이네요, 그러면. 네, 디귿 리을. 자, A는 B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대요. 자, 밀이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죠. 자, 우리가 배웠죠? 쌀은 자급자족으로 많이 사용돼서 인구 부양력이 높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쌀을 먹는 국가들이 다 인구가 많았죠. 중국 14억, 인도 13억, 태국 거의 1억, almost 1억, 베트남 almost 1억, 우리나라 5천만 명, 일본 1억 넘어요. 아이고, 인도네시아 2억 5천, 막 almost 3억이야. 예, 아이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국제 이동량은 밀은 다 수출하려고 막 하니까 국제 이동량이 훨씬 많다. 그리고요, A는 밀, B는 쌀이다. 나왔네요. 그죠? 디귿 리을이 정답인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나왔네요. 인구 문제인데요. 대륙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가를 보니까요. 자, 가의 모양을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따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니까요. 마치 이 모양이 피라미드 같이 생겼네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보니까요. 이런 모양이 생겼어요. 뭐 방추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우리가 통합사에서 인구 파트를 배웠을 때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유소년 비중이 많다는 얘기는 아직 출산율이 높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보면 된다라는 뜻이었고, 유소년 비중이 적고 노년층 비중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통합사회 수업을 참 제가 안 했군요. 뭐 어쨌든 통합사에서 배우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가는 개발도상국쯤이 될 거고요. 나는 선진국쯤이 될 겁니다. 근데 가나가 대륙, 아프리카, 유럽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으니 가가 아프리카가 될 거고요. 나가 유럽이 되겠네요. 네, 요거는 캐치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가는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 자, 노년층이라 하면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층은 15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눈 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렸죠? 그죠? 네. 그다음 나는 노년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자, 이건 우리의 일반 상식이죠. 여성이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그리고 여기 눈 떴냐고도 물어보고 있죠. 여자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남성이 많다고 했으니까 띵 틀렸습니다.
3번. 가는 나보다 기대 수명이 길다 그랬습니다. 자, 기대 수명이란 건 뭡니까? 어떤 인간이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라는 뜻인데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비교해봤을 때 의료기술이 어디가 더 훨씬 발달돼 있습니까? 여기 유럽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기대 수명이 더 길다고 볼 수 있겠죠. 왜? 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노년층 비중을 보세요. 여기는 노년층이 이만큼 많이 있는데 여긴 요만큼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대 수명이 짧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딱 4번. 가는 나보다 대륙 내에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차 산업이 뭐죠? 자, 다시 정리해보죠. 산업 구조에서 1차 산업은 농업, 업, 임업 같은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 행위였고요. 2차 산업은요, 공업, 제조업 같은 1차 산업에서 얻은 거를 재가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였고요. 그리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 1, 2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3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과학기술이 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차 산업 농사에만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더니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즉 어디가 더 좀 더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산업구조가 좀 고도화가 됐을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유럽 중에 어디가 좀 더 잘 산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유럽이 좀 더 높겠죠. 네, 인구 숫자로만 보면 아프리카가 많을 수 있겠지만 비율이잖아요. 비율이니까 유럽이 더 많겠죠. 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5번 가는 아프리카 나는 유럽이래요. 끝냈네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을 골라주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인구 피라미드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눈 떴는지를 확인을 하는 문제였네요. 눈 떴네. 네, 아무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도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대요. 이 도시가 어딘지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 선생님이 이제 시험 감독을 이제 학교에서 하니까 시험 감독을 하면서 학생들이 푸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이걸 틀린 학생은 없더라고요. 이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뉴욕에 있죠. 미국 뉴욕이죠. 네, 그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가. 네, 그리고 유엔본부도 뉴욕에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자, 미국 뉴욕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가 뉴욕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C가 뉴욕이죠. 이건 정말 정말 호르 마시면 되는 문제네요. 그냥 이렇게 휙 먹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뉴욕을 고르는 문제 C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신재생 에너지의 국가별 발전 설비 용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접근하기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자, 지금 보시면 체크된 나라를 보시면요. 선생님이 나라 이름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체크돼 있고요. 이탈리아, 터키 체크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 체크돼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체크돼 있습니다.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자, 이 국가들을 보고서 공통점을 이제 도출해내야 되는 건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신재생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화석 연료가 아닌 자연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이런 거 등등등 뭐 파력, 조력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걸 뭘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자, 지금 나라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통합사회 때도 살짝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뭐 우리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우셨겠지만 판의 경계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판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판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지진, 화산이 활발하다. 그래서 지열 발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발전 양식은 바로 지열 발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요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나타내는 지표인지를 유추해내는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처음 3월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기후 조건에 따른 발전량에 따른 변동폭이 다르다. 자,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건 구름 낀다는 태양광 발전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수력 발전 같은 거는 비가 많이 와주면은 물이 풍부하니까 될 텐데 비가 안 오면 또 안 되겠고.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발전량이 다르겠지만 지진, 화산이 기후는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1번은 좀 틀린 설명이 되겠죠.
2번 조수간만의 차. 여러분 이건 조력이죠. 지열은 조력과는 크게 무관하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판의 경계부 나왔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 이거 뭔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힘. 수력 발전이죠. 수력 발전은 아니니까 4번 틀렸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산지나 해안 지역. 요건 풍력 발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역시 5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지열 발전의 설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지역지리 문제가 나왔고요. 가나 국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가국가 한번 찾아볼게요. 세계 최대 커피 생산 국가이며, 자,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원두 같은 거를 이렇게 사려고 딱 보셨을 때 거의 이 나라를 안 봤을 리가 없을 겁니다. 안 봤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 넘어갈게요. 네, 일단 넘어가고 소사육 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소를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열대림을 엄청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빅맥 햄버거 하나 먹을 때마다 열대림이 파괴되니까 막 빅맥 먹지 말자라는 막 운동까지 벌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 국가. 이 열대림이 파괴된다. 즉 아마존을 파괴해서 만든다. 여기입니다. C.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브라질 커피 들어보셨죠? 브라질이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죠. C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쩍쩍 가는 C고요. 자, 나와볼게요. 옥수수로 만든 또르띠야 먹고 있대요. 자, 여기 어디입니까? B 멕시코가 되겠죠. 또르띠야 아시죠? 이렇게 긴 책모자 이렇게 그래서 판초 이렇게 딱 입고 또르띠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아스테카, 그리고 마야 문명 같은 고대 문명이 파괴됐대요. 여기죠, 여기. 네, 여기 멕시코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A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네, 그래서 C, B, 5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진짜 네, 통합사회도 꼼꼼히 안 보셨으면 가장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네. 세계 분쟁 문제인데요. A 지역과 B 지역이 어느 분쟁인지 일단 알아야겠죠? A 지역은 쿠릴 열도 분쟁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B 지역은 난사군도가 되겠습니다. 난사군도. 통합사에서도 이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이제 고1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좀 기억에 남아있으셨으면 풀만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해서 통합사회 때 마지막에 못 들었다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쿠릴열도 볼게요. 쿠릴열도는요, 여기 이 우리나라 옆에 있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요렇게 섬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엮여있는 분쟁 지역이고요. 일본과 러시아가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갈등을 벌이고 있고요.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일본이 갖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 설명 보시면 A는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 난사군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쌤이 동그라미 이렇게 쳐볼게요. 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분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 여기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발견이 엄청 지하전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땅의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라고 했더니 네, 가장 멀리 있는 중국이 우리 거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뭔 소리냐 이러면서 엄청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네. 여기에 그래서 난사군도에 막 그 암초섬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중국이 그냥 막 콘크리트를 때려 부어가지고 막 군사기지를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비분쟁 지역의 원인이 종교 갈등이라고 그랬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자원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B는 A보다 분쟁 당사국 수가 많다 그랬거든요. 여기 주변에 있는 국가가 전부 다 싸우고 있는 거고요. 한 6개 국가 정도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과 러시아 2개국이니까 B가 훨씬 더 당사국 수가 많네요. 그러니까 D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D는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요. A, B 모두 일본이 포함된다 그랬는데요. 일본은 여기 너무 멀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일본이 여기에 그 자원 그 점유를 주장한다면 그건 진짜 양아치죠, 그죠? 네, 일본은 요 주변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설명.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통합사회 그 8단원인가요? 그 세계 갈등과 분쟁에서 언급이 조금 살짝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내용을 좀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풀었을 것 같고요. 좀 그때 좀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좀 되게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인구 이동 문제가 나왔네요. 인구 이동 문제인데요. 자, 독일, 터키, 시리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구 이동은요, 선생님이 그 통합사회 수업을 할 때나 세계지리 수업을 할 때 유형을 꼭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인구 이동은 네 가지로 봐야 됩니다. 네 가지로. 그래서 이 사람의 이동 동기, 자발적으로 갔느냐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데 갔느냐 강제적으로 갔느냐 그걸 꼭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 범위, 국내에서 움직였느냐 국제, 나라 밖으로 이렇게 움직였느냐 그걸 또 봐야 되겠고요. 이동 기간도 봐야 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간 것인지를 또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 목적이 있겠죠? 내가 왜 갔는가? 내가 종교적 박해를 받아서 갔으면은 종교적 이유가 될 거고요. 또 내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잠기고 있어. 환경적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나는 돈을 벌러 갔어. 경제적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나 내가 난민이 되어서 그래서 갔어. 정치적 목적이 되겠죠. 요런 거를 다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시리아, 터키, 독일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시리아가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 시리아 난민, 시리아 내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에서 난민 때문에 이동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겠습니다. 기억, 시리아에서 터키로의 인구 이동은 자발적 성격이 강하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시리아 난민입니다. 여러분 난민은 원래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성격이 강하다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시리아에서 독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이슬람교 신자랍니다. 자, 이게 이제 세계지리를 처음 한 여러분들이니까 시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유출을 못했을 겁니다. 시리아는 우리가 아는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중동 지역. 우리 중동 지역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지도가 주어졌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나라 이름만 나오니까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는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독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임금 전문직에 종사한다. 자, 여러분 터키하고 독일 솔직히 어디가 더 선진국인지 아시죠? 독일이 더 선진국입니다.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독일로 가서 취업을 한대요. 독일에 가서 취업한대요. 고임금 전문직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CEO, 사장 이런 거예요. 고임금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진짜 전문직이에요. 완전 의사 이런 거예요. 터키에서 독일로 간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일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보면 주로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동남아고 여기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 고임금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저임금, 단순직에 종사를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말 드물겠죠. 네,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보겠습니다. 터키에서 독일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가 독일에서 터키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보다 많다. 이건 뭡니까? 눈 떴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갑자기 리을이 맞는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니은 리을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통합사회의 9단원에 나오는 인구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의 성격 그런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평가 세계지리 문제를 해설을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한번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번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2가 돼서 처음으로 세계지리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요. 확실히 세계지리를 한번 만약에 고3들이 봤으면 진짜 이거는 한 5분 컷입니다. 모든 20문제가. 근데 우리는 지금 처음 세계지리를 배운 거다 보니까 이 통합사회의 내용을 세계지리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지 몰라서 모르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6번 문제 시스텍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에서는 진짜 간단하게 언급만 나오고 막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내용이 또 가물가물하니까 지역 문제 같은 건 또 막 손도 못 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 그래서 이번 세계지리 문제는 좀 등급 컷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무튼 그렇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지금 쌤이 해설해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계지리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히 그 위치 파악을 잘 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는 그 힌트들을 얼만큼 우리가 잘 캐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설을 모두 마치겠고요.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